오늘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사회 구조와 일탈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공부할 때 거시적 관점을 얘기하면서 사회 구조와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사회 구조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국 사회는 구조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 개인과 개인들이 처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나는 지금 교사와 학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맺은 개인과 개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은 이게 정해지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쉐이프, 형태라는 얘기니까 어떤 형태를 갖춘 상태로 이게 하나의 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면, 자, A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이 관계를 맺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배우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사람은 변해도 그것이 하나의 틀로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학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그게 하나의 틀로,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사회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 구조는 당연히 구성원 개개인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또 반대로 개인들이 그 사회 구조를 바꿔가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사회문화 첫 시간에 사회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배웠던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명목론이라는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날 텐데,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개인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사회 구조가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개개인들이 그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론적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실제로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실제라는 말과 실존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실제라고 썼고 이거는 실존이라고 썼는데, 이 형태를 알 수 있는 것, 경험적인 것이 존재할 때는 경험적인 것,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안아볼 수 있을 때, 경험적인 것이 존재할 때는 실존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험 이전의 상태다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앞선자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할 험자거든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것이 존재할 때, 선험적인 것, 또는 형태를 알 수 없을 때,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때, 이걸 이제 무형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이러한 형이상학적이고 선험적이고 무형의 것이 존재할 때는 실제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사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면서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사회 실제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의 외재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외자가 바깥의 자고 제자가 존재할 존자고, 이거는 이제 성질 성자니까
사회가 예제한다는 것은 뭐냐? 개인의 그 바깥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개개인과는 별도로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가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적인 실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체와 부분의 관계도 전체는 부분으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전체는 부분의 것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어서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단점, 지나치게 사회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 전체를 위해서 어떤 개개인의 희생을 너무나 정당화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는 사회 명목론은 사회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어떤 개개인들의 목적 달성을 사회는 개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허상에 불과하다, 겉대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개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회를 만들어갔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회제도 또한 마찬가지죠. 사회제도가 만약에 교육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개개인들이 필요해서 합의해서 만들었고 현재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도가 개인을 지배한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사회 계약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개개인들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맺고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게 이제 단점이 지나치게 너무 개개인만 흐르다 보면 어떤 극단적인 개인주의화 되면 이건 이제 문제점이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협조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개인의 권리만 내세우다 보면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는 것은 그 성격이 한 4가지 정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먼저 사회 구조는 한 번 만들어지면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회 구조는 개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특성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수업이 끝나고 종이 울려서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간다고 치면 앞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창문을 넘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벽을 부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종이 나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죠.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예측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운동장에서 놀고 있고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업종이 울렸다. 그럼 별도로 누가 자 수업종이 울렸으니까 교실로 들어가 주세요 라는 멘트가 나오지 않아도 학생들도 교사들도 알아서 교실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한번 만들어지면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가 예측 가능해지죠. 자, 예측 가능한 대로 다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가 안정성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 사회 구조는 고정불변은 하지는 않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 학교라는 얘기를 했지만 고려시대의 학교와 조선시대의 학교와 현대의 학교와 또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이전의 학교와 이후의 학교는 많은 면에서 아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회 구조는 이러한 지속성과 강제성과 안정성과 변동 가능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개인과 사회 구조는 별개냐? 그렇지 않죠.
사회 구조가 개인의 사고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개개인들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관점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전에 선생님이 이걸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시적 관점에서 이론을 전개할 때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갈등론에서는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이미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습니다. 기능론은 현재의 사회 구조는 구성원 간의 합의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성원들이 지금 이렇게 자원은 배분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대중매체와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로 구성원들은 합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 구조는 구성원 간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사회는 안정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유지가 존속이 돼야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겠죠. 현재 사회 구조는 구성원 모두가 합의했으니까 그 사회 구조는 함부로 바꿀 게 아니죠. 지금의 사회 구조를 잘 유지하고 존속해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기능론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사회 구조는 합의된 것이 아니고 지배 집단이 즉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사회 구조는 가진 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니까 지배 집단에게 유리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지배 집단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자들이 바라보는 이 현재의 사회 구조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어떤 일방적으로 지배 집단에게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는 유지 존속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변동의 대상으로 나아가서는 어떤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라는 것을 정리해 보자면 사회 구조는 개인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하나의 틀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 구조라고 그랬고 사회 구조는 지속성과 안정성과 강제성과 변동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기능론자들은 그 현재의 사회 구조에는 구성원들의 합의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 구조를 계속 유지 존속하자고 말하고 갈등론자들은 지배 집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 현재의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은 너무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현재의 사회 구조는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개념은 사회 구조를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일탈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탈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걸 알려면 여러분들이 비행기라든가 철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차는 아무 길이나 가지를 않죠. 우리가 기차가 가야 될 게 철로라고 하면 철로 위를 가는 게 기차인데 이 기차가 철로를 벗어냈을 때 우리는 뭐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탈선했다고 그럽니다. 탈선. 자, 비행기라든가 배는 하늘과 바다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항로라고 그럽니다. 항로. 그러면 그 항로를 벗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항로를 이탈했다 이렇게 말하죠. 기차와 배와 비행기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듯이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선생님이 만든 개념이에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야 할 길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또 죽으라고 가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자, 이런 경우는 그럼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탈이라고 하기는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을 우리는 일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탈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그걸 일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탈이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영어를 먼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데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뒤에 현자를 붙은 것으로 봐서 뭔가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데비에이트라고 하는 이 동사의 뜻을 알면 일탈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비에이트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옆으로 쭉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갓길로 새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 관역이라는 게 있을 때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데비에이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비에이트의 명사형이 데비에이션이고 데비에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일탈이라고 부르니까 일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는데 공부 안 한다. 그것도 일탈이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하는 게 맞고 공중도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것도 일탈입니다. 근데 그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비행이라든가 각종 범죄 같은 게 대표적인 일탈이죠. 뭐 요즘에 성범죄 같은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일탈이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때리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당연히 일탈이고,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아니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무슨 시험 볼 때 컨닝을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일탈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일탈을 다루는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탈은 절대성을 갖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때 일탈이라고 한다면 일탈은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일탈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적인 경우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가 술을 먹는다. 이러면 그건 심각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다면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원시인 취급을 받지 않겠어요? 조선시대 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든가 칠거지약이라는 게 있었다. 여자가 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든가 가언이라고 해서 말을 많이 한다거나 질투를 한다거나 뭐 부모님을 잘 보시지 않는다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여자들에게 어떤 굴레를 실어서 가둬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걸 벗어나면 그게 일탈이다 이렇게 아마 불렀을 텐데 오늘날에 와서 말 많은 여자니까 너는 일탈이야 라든가 애를 못 낳았으니까 너는 일탈이야 너는 여기가 쫓겨나도 당연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이것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조선시대 때와 지금이 달라지고 앞으로 500년 후가 달라진다면 이건 시간의 변화일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이 무슨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에 따라서 바닷가에서는 문제가 되는 곳이 어떤 산악 지역에서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것이고요. 아마 선생님이 일탈을 얘기할 때 애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니스커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니스커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들이 그 짧은 치마, 우리 흔히 말하는 미니스커트를 입어서 무릎에서부터 무슨 15cm 이상에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으면 경찰들이 지나가다가 불러가지고 자루 재고, 그래서 당신은 뭐 우리 사회에 미풍양속을 해쳤다, 가벼운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범죄라고 부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심각한 일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미니스커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고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대표적인 패션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일탈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일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일탈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잘게 쪼개면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아노미론이라는 게 있고, 아노미론,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차별적 교제 이론, 그 다음에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놈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놈인데 이거에 이제 어떤 원어가 뭐냐, 원어, 그리스에서 온 말인데 아노미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아노미아. 그러면 히라고의 아노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의 뜻을 무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무시하다. 그러니까 신의 뜻을 무시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노미라는 말의 우리가 원래 뜻은 뭐냐면 무규범 상태, 무규범 상태 또는 규범의 공백 상태 또는 이제 가치관의 혼란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노미라고 부르는데, 이 규범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규범은 행위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해도 된다, 어디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에요.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안 된다라는 이 행위의 기준이니까 가장 대표적인 행위의 기준이 법이죠. 법. 자, 빨간불에는 서라, 파란불에는 가라. 뭐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징역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해 놨잖아요, 법. 그 다음에 도덕도 규범이에요. 도덕. 뭐 줄을 서라, 공중도덕을 지켜라, 가르침을 받지 마라, 윗사람에게 공경하라, 이런 기타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관습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사회만의 독특한 풍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상갓집에 갈 때 반바지라든가 뭐 슬리퍼 차림으로 남의 집 우상을 가지는 않잖아요. 빨간 옷 이런 계통의 옷도 입지 않잖아요. 누가 시키진 않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행위의 기준을 우리가 관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으면 사람들이 지키는 게 있죠. 뭐 이슬람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든가, 뭐 기독교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가, 기타 등등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믿으면 지켜야 되는 규범 같은 것들을 우리는 다 합해서 규범이라고 그러는데, 그 규범이 현재 작동하지 않거나, 이런 뜻이죠. 규범이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의 행위의 기준이 헷갈리는 상태, 또는 그 새로운 어떤 이 규범이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고 기존의 규범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인데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헷갈리거나,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아노미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노미에 빠지면
일탈에 빠진다. 이런 논리예요. 아노미론의 핵심은. 그래서 이 학자에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듀르켐이라는 학자의 아노미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머튼이라는 학자의 아노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듀르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왜 사람들은 아노미에 빠지냐? 사회가 급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리니까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지니까 아노미에 빠지고, 아노미에 빠지니까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머튼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제도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허용하는 수단이 있는데 이 목표와 수단상의 괴리가 생기면 사람들이 아노미에 빠지고 아노미에 빠지니까 일탈을 저지른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허용된 수단,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1등할 수 없으니까 뭐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1등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단과 목표의 괴리 때문이죠. 아니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무슨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뭐 부정 목표를 저지른다거나 투기를 해서 뭔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대. 이런 예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내가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열심히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뭔가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무규범 상태라든가 규범의 혼란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능론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듀르켐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재교육이죠. 아니면 규범의 통제력 강화죠. 그죠? 규범의 통제력을 강화시켜라. 쉽게 말하면 뭐 엄격한 법을 집행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데려다가 다시 가르쳐라. 규범 교육을 다시 하고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보내서 계속 너가 왜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걸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낸다면 그럼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죠. 근데 머튼은 목표가 있고 수단이 너무 한정적이어서 사람들은 아노미에 빠진다 그랬으니까 머튼이 생각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이 수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범위를 넓혀준다면 그런다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차별적 교제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탈자와 어울리다가 물이 든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모범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비행 청소년 B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B의 어떤 사고, 어떤 일탈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 일탈에 대한 정의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 사람도 일탈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들은 차별적 교제 이론의 대표적인 어떤 속담이에요.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물드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이 뭐 근목자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목자흑. 자, 가까이 한다. 이게 가까울 근자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스스로 거머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목자학이라는 말은 물 가까이 가면 물이 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맹모 삼천직이라는 말도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처음에는 맹자를 어디서 시장 주변에 살았더니 장사하는 흉내를 내더라. 어떤 공동묘지 근처에 갔더니 상여놀이를 하면서 놀더라. 안 되겠다. 서당 옆으로 갔더니 공부를 하더라. 노는 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노는 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모범적인 사람들도 일탈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시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전과자가 교도소에 갔다 왔더니 무슨 범죄 기술이
범죄 개수이 뭐 더 늘었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왜? 그러면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다른 어떤 더 실력이 뛰어난 그 범죄자하고 어울리다가 뭐 금고토리범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제일 금고토리범으로 유명한 사람한테 그 기술을 습득해서 교도소에 가기 전보다 더 금고토리 실력이 늘었다. 그러면 다 일탈자하고 어울리다가 물이 들었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울리다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당연히 어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에서 일탈을 설명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기능론의 하나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울리다가 물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그 일탈자를 제거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A라는 학생이 모범생이었는데 3학년에 진급을 해서 비행 청소년과 어울리다가 물들어서 비행 청소년이 됐다고 가정하면 학교에서 미리 이 B라는 비행 청소년을 퇴학시켰더라면 이 A는 물들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 사회를 구성하는 부분, 특히 가정과 학교와 정부가 이 문제아들을, 비행자들을, 일탈자들을 제거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된다. 없앴더라면 물들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이렇게 보면 기능론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서는 아마 EBS 수준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어울리다, 이 교재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울리다 물른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탈 문제를 해결할 거냐? 그렇죠. 일탈자와 정상적인 행위하는 일반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물들 사람이 없으니까 일탈에 빠질 일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낙인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낙인이라는 말은 이 낙자가 찍을 낙자고요. 찍을 낙자. 인자가 도장 인자예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변의 반응. 너 그거 일탈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아주 혼나야 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낙인이 찍힌 그 일탈자는, 행위자는 부정적 자아를 형성한다는 거죠. 아,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 나갔는데 내가 뭔가를 가지러 들어서 경물생심에도 인해서 어떤 책상 위에 돈 10,000원짜리가 있길래 나도 모르게 그것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던 게 아니라 실수로 그거를 내가 갖게 됐는데 나중에 그게 뭐 CCTV에 찍혔다든가 알려져서 주변에서 그러면 나를 도둑놈, 절도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뒤에 무슨 교실에서 물건만 없어지면 그 사람이 엄마 너가 훔쳐간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대하다 보면 그 당사자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지속적으로 일탈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게 이 낙인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일탈이 아니라고 하면 일탈이 아니고 일탈이라고 규정을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최초의 어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낙인을 찍어버리고 지속적으로 2차적인 일탈을 벌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아마 이런 거죠. 전과자들은 교도소에 갔다 오면 굉장히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나올 텐데 사회에 나와서 왜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자꾸 높으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왔는데 자기는 완전히 반성을 해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싶은데 사회에서는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버리고 왕따를 시키고 일자리를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 반성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는 이제 전과자로서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일탈을 저지르게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요거를 하면 일탈이고 요걸 하면 일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같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일탈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쩌다 한 실수에 대해서는 반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의례 통과라 그래서 통과의례라 그래서 살다가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도둑놈, 나쁜 놈, 일탈자, 비행 청소년, 뭐 살인자 어쩌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 낙인 찍힌 사람이 반복적으로 일탈을 저지른다는 거니까 어떤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낙인의 이론에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변의 반응인 거죠. 주변의 반응 또는 낙인에 따라서 이걸 찍히게 된 개개인들은 2차적 일탈을 반복한다. 이런 입장이 낙인이 거니까 당연히 주변의 반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의 반응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낙인 이론자들에 따르면 일탈을 줄일 수 있느냐? 그렇죠. 함부로 낙인을 찍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실수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면 상담이나 교화를 통해서 충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살인자, 뭐 도둑놈, 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비행 청소년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어쩌다가 청소년기에 잠깐 엇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교화시키면 1년, 2년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바로 그냥 비행 청소년 낙인을 찍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시키고 아니면 사회에서는 500원짜리 빵 하나 훔쳤는데 절도로 몰아가지고 바로 교도소 보내버리고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오는 순간 범죄자라는 낙인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그 학생은 지속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인이 이론에서 생각할 때는 함부로 낙인을 찍지 않는 것이 일탈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머튼의 아누미론과 뒤르겜의 아누미론은 자, 뒤르겜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의 상태에 빠져서 아누미에 빠지고 아누미에 빠져서 일탈을 저지릅니다. 머튼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나한테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또는 계리, 그 간극이 너무 클 때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동원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 아누미에 빠지고 그래서 일탈을 저지른다는 것이고요. 자, 차별적 교제이론은 일탈자와 어울리다 보면 일탈자의 어떤 사고, 일탈자의 가치관 이거를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일반적인 사람들도 정상적인 행위 있는 사람들도 어울리다가 물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말은 어울리다 물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매와 가지 마라. 물드니까 무 가까이 가면 까맣게 물드니까 근목자극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 노는 물이 중요하다. 노는 물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뭔가 문제를 잘못해서 학교에 오시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망쳤어요.